최강 시사. 네,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시도했던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의문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프리고진 사망을 둘러싼 의혹과 북한이 재차 발사를 강행한 위성 발사체죠. 강행하는 배경까지 전 국립외교원장 김준영 한동대학교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측이 됐었던 상황 같기도 하고요. 프리고진을 과연 살려둘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돌긴 돌았었잖아요. 예, 처음부터 나왔었죠. 방향으로 해결된다기보다는 결국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리고진 자체가 그냥 어디 숨어서 잠수를 타고 움직이지 않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래 잠수 탔다가 사실 이틀 전에 또 잠깐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벨라루스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지금 모스크바와 지금 페테르부르크 사이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출을 숨기긴 했지만 실제로 러시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빌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강제로 태워줬을 가능성이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강제로 태워줬다면 또 이 자기 비행기가 아닌 다른 비행기가 사용이 됐을 텐데 이건 자기가 소유한 비행기로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 내부에 폭탄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체로 이제 제가 외국 자료들을 보니까요. 아직 확정은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보통 비행기 고장이나 날씨 같은 것에 왜냐하면 떨어지는 영상이 지금 찍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좁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면서 날개 하나가 날아갔거든요. 날개 하나가 없이 이렇게 돌면서 떨어지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때 주민들이 이 떨어지기 전에 폭발음을 들었다는 사람들에게 나오고 있어서 미사일로 날개 쪽을 맞았다든지. 아니면 이제 내부에 뭐가 장치된 게 폭발했을 가능성? 그 두 가지로 조금 좁혀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배우가 푸틴일 것이 다 서방 언론의 관측은 그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확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일단 수사를 하는 것이 러시아고 러시아 영토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것처럼 미스테리처럼 남게 되겠죠. 조금씩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통해서 가까이 가겠지만 그래도 이게 완벽하게 밝혀지긴 힘들 것 같습니다. 푸틴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동안은 사실은 정적들의 의문사가 많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사실 러시아가 투표를 하고 자유로운 투표를 하고 되고 물론 이제 거기에 또 선거 부정선거 의혹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일단 된 다음에는 거의 거리주의나 독재국가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은 FSB라고 얘기하는 옛날 KGB였고요. 이게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적들을 제거를 하고 정적들뿐만 아니라 보면 이렇게 비판을 목소리를 높였던 언론인이나 재벌들도 굉장히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모두 다 100%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그런데요. 그런 거를 보면 특히 이번에는 전쟁 중이잖아요. 아무리 나중에 정권을 돌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도전을 했고 거의 군사 반란까지 갔더라면 아마 참기 힘들었을 거다. 왜 또 이후에 전쟁을 계속 수행하고 그렇게 보면 뭔가를 처벌해야 하면 기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푸틴의 사고방식이고 지금의 푸틴 정부의 성격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 바그너 그룹이 용병이었기 때문에 용병을 썼다는 거는 현재 군대를 많이 쓸 수가 없어서 이제 용병을 썼었던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게 있을까요? 이 용병이 이제 현대화된 건 현대 전쟁의 특징이고요. 미국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정부가 들어가면 그에 대한 책임이나 윤리 이런 문제가 들어가니까 사실 그 나쁜 짓, 더러운 짓들을 시키는 것으로 상당히 사용을 했고 특히 바그너 그룹도 우크라이나 전에 체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프리카에 반란할 때 일종의 기업형으로 돈을 받고 용역을 받고 프로젝트를 돈을 받고 가서 하는 짓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그리고 또 바그너는 지구의 초기에
바흐무트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자꾸 생기고 반란이 생기니까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가 이 용도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살려서 하기는 것보다는 예. 오히려 흩트고 그다음에 실제로 일부는 정규군에 편입시키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프리고진은 망명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이미 저는 이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용도 폐기됐다. 거의 뭐 유명무실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전쟁의 양상은 지금 완전히 교착 상태인 것 같고 우크라이나 군이 뭐 뺏겼던 영토를 다시 찾았다 뭐 이런 소식은 안 들리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그 동우크라이나 쪽에 조금 처음에 계획했던 과거에 이제 좌측권보다는 안쪽으로 좀 갔어 얇아졌습니다만은 예. 그것이 이제 또 좋은 점은 뭐냐면 크림반도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크림반도 예. 고립이 되어 그랬었죠. 있는데 그거를 일단 사수하고 장기전으로 간다는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예, 우크라이나가 그거를 이제 계속 대반격을 한다 그랬는데 그 기간이 몇 달이 갔지 않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중막을 썼거든요. 참호도 파고 콘크리트도 세우고 그래서 예. 러시아는 이거를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극복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자꾸 비행기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예. 탱크가 못 들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서방에서는 뭐 훈련시키는 기간도 필요하다고 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에 가진 우크라이나 전력으로는 예. 이 방어막을 뚫려면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러시아는 거꾸로 생각하면 러시아가 왜 그렇게 했는가. 러시아 초기에 가장 중요한 건 동우크라이나에 대한 점령이죠. 예. 전체 우크라이나를 점령했으면 더 훨씬 더 큰 전쟁을 벌였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키기에 돌입했다. 지키기에 돌입했다. 자,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장기전에 돌입했다. 소모전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거기에서 뭐 여하튼 투표를 해서 주지사도 뽑고 뭐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합법정부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몇 년 지나면 이거 우리 영토고 우리 국민들이고 뭐 이렇게 지금 해서 그 안에서 뭐 휴전하든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지금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미 받은 걸로 기정사실화하고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2014년 경계선으로 요구를 할지 예. 휴전을 요구할지 아니면 분단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 분단을 요구할 수도 있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이 한국형 모델을 얘기합니다만은 해외 학자들도 그렇고. 예. 그러네요. 아까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지금 전시에서는 예. 와그너 용병이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전쟁을 들어가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저는 이제 박은혜의 임무는 끝났다. 어떻게 보면 토사구팽 당한 것이죠. 그러네요. 공격을 할 때는 필요했지만 자진한 일을 할 때는 필요했지만 방어는 또 훨씬 더 덜 뭐 힘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전력도 훨씬 더 힘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러시아는 이런 식으로 경제도 버티고 다 버틸 수 있군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안타까운 우크라이나인 거죠. 예. 저렇게 계속 가고 버티게 들어가면 우리 때도 그렇잖아요. 침략 당한 건 우리인데 북한까지 못 가고 그러니까. 결국 분단이 돼버렸던 거잖아요. 러시아 뭐 경제 성장률이나 루블하나 뭐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금 수치는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다 미국은 러시아를 소모시킨다는 전략이 더 이상 안 먹히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더 이상 이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없다는 시점이 오면 지치는 시점이 오면 이거는 우리처럼 그렇게 타협하면 결국 우크라이나가 갈라지는 거죠. 근데 또 독일 경제도 지금 안 좋단 말이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겨울의 날씨입니다. 예. 작년엔 좀 따뜻해서 괜찮았는데 미국에서 지금 보내는 그 LNG 선 가지고는 지금 노르웨이의 석유 가격 전기값이 30배에서 100배까지 뛰었거든요. 그리고 제한 전기를 하고 있을 정도. 예. 그러니까 이거는 러시아를 제재를 하다가 오히려 그렇죠. 서방이 지금 하는 쪽이 훨씬 더 피해가 많습니다. 예. 지금 저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은 이 외교적으로는 이렇게 돌이킬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발견하면 중단시키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로 보면 그게 불가능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떤 방식에서 어디에서 채취하고 모니터링 하느냐. 그렇죠. 처음에 갔을 때도 네. 시료조차도 못 봤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근데 이제 일본 내부에서나 전체적으로 결국 일본이 이게 이제 끝났다고 하기 전에 네. 저는 오히려 국제적인 힘을 모아서 결국 다른 방안이 있으니까 여전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가 간의 관계죠. 우리 정부가 계속 일본을 변호해주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중국은 저렇게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중국과 일본의 경제 관계는 그냥 또 괜찮아요. 네.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방식이 외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는 적하고도 잘하고 친구들 국가들 우방국하고도 철저하게 협상해야 되는 게 외교인데 그렇죠. 아예 약간 전쟁 직전 또는 전쟁 상태처럼 무조건 적은 적이고 그다음에 친구는 친구고 친구한테는 어떤 경우에도 다 양보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미국 일본인 것이고 중국 러시아하고는 사실상의 지금의 큰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자극을 하고 그런데 미국이랑 일본은 중국이랑 수출입 관계랄지 이런 수치를 보면 전혀 정상적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보셨듯이 일본은 전체 만났을 때 중국의 어떤 남중국의 위협적 행위라든지 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데 또 양자가 만나면 양자가 잘 만나고요. 그냥 잘 지내 그냥 양자가 또. 만나면 맞습니다. 잘 만나고 훨씬 잘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줄었습니다. 일본이 줄었던 것보다 경제 제재로. 그러니까요. 타격을 더 많이 입고 있습니다. 왜 이런 외교를 계속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결단과 무슨 전쟁하는 용사의 모습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한동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